마셔보세요. 한국 공무원이 건넨 수돗물 한 잔 앞에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CNN 기자가 물 한 잔에 겁을 먹다니요. 첫 모금을 넘긴 순간 모든 것이 변했죠. 폭우 속에서 물에 잠기는 다리,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수질, 그리고 미국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충격적 비밀. 서울 취재 마지막 날 밤 한강변에서 이서준이 제게 속삭인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미국이 100년간 잘못 알고 있던 물의 진실. 당신은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케이틀린, 서울로 가야겠어. 편집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중동 분쟁 취재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의 수자원 시스템, 농담처럼 들렸어요. 물 이야기라니 세상에.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CNN 탐사보도 기자로서 8년차, 항상 현장의 최전선에 있었죠. 폭발하는 현장, 격렬한 시위, 긴장감 넘치는 정치 현장이 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수돗물.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불만이 가득했어요. 스탠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수많은 위험 지역을 누비며 만들어온 내 커리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니. 하지만 편집장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미국 인프라 시리즈를 준비 중인데 서울이 물관리 분야에서 혁신적이래. 내가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취재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깨끗한 바닥, 질서정연한 흐름, 최첨단 시스템. 뉴욕 JFK나 LA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느낌이었죠. 머피 씨, 환영합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돌리니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성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수자원본부 연구원이에요. 앞으로 며칠 동안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어디서 유학했는지 물었더니 영국에서 2년 정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한국 전통 음료 한 잔 드세요. 이서준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액체를 컵에 따랐습니다. 맛을 보니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났어요. 오미자차예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르죠. 피로 회복에 좋답니다. 피곤한 몸에 따뜻한 차가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까지 준비해온 그의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공무원이라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에서의 일정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물 시스템이라니 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 이 취재가 제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때만 해도 서울이 제 인생을 뒤흔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이서준이 제 호텔로 와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택시를 타자고 했지만 그는 서울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지하철이 최고라고 고집했어요. 출근 시간인데도 이렇게 조용하다니. 지하철 안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항상 소음과 냄새, 지연으로 악명 높았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이에요. 매일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데도 이렇게 정숙하죠. 이서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바로 한강입니다. 서울의 심장이죠. 한강은 도시를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원래 이렇게 깨끗했나요? 전혀요. 60년대만 해도 오염이 심각했어요. 70년대부터 대대적인 보건 사업을 시작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검은 물이 흐르는 강, 주변에는 판자촌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같은 장소라고 믿기 어려웠죠. 놀라운 변화네요.
단순한 정부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국민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강은 그냥 물길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이에요. 잠시 후 우리는 서울시 수자원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실시간 데이터인가요? 네, 서울 전역의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경보가 울리죠. 벽면에는 pH, 탁도, 염소 농도 등 수십 가지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데이터의 규모와 정밀함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이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은 그냥 자원이 아니에요. 케이틀린 씨, 물은 도시의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니. 처음에는 그저 그럴듯한 말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의미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자원 관리가 아니었어요. 도시와 시민이 물과 맺는 특별한 관계였죠. 이번 취재가 생각보다 흥미로울 것 같네요. 제 말에 이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내일은 정수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암정수센터를 방문합니다. 서울 수돗물의 생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죠. 아침 일찍 이서준의 안내로 정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첨단 연구소 같은 분위기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거대한 정수시설이 가동되고 있었죠. 이쪽은 우리 센터의 수석 엔지니어 한도윤 팀장입니다. 냉철한 인상의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머피 씨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시설을 둘러보시죠. 한도윤의 설명은 명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정수 과정의 각 단계, 필터링 시스템, 수질 검사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놀라웠던 건 검사 항목의 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250개 이상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WHO 기준의 2배 이상이죠. 미국 EPA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보다 더 엄격하다니.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한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실험실로 들어가자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물 샘플을 분석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한도윤이 투명한 유리잔을 들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넸죠. 직접 마셔보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라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직원들이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물론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일 이 물을 마십니다. 망설임 끝에 유리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놀랍게도 어떤 불쾌한 맛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깔끔했죠. 맛이 어떠세요? 놀랍네요. 생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한도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리수라고 부릅니다. 서울 수돗물의 브랜드명이죠. 크고 위대한 물이라는 뜻인데 고구려 시대부터 한강을 부르던 이름에서 따왔어요. 그때 이서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100년 전 서울의 첫 정수장은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게 됐죠. 그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국은 물 인프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한때 우리가 도왔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론 감탄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죠? 미국에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데. 한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철저한 검사,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 참여가 핵심이었습니다. 정수센터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물을 마시는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복잡한 신뢰와 기술의 산물이라니. 미국의 플린트 수질 사태를 떠올리니 더욱 대비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저기 보이시나요? 이서준이 길가에 세련된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현대 조형물 같았어요. 저게 뭔가요? 스마트 음수대입니다. 서울 전역에 500개 이상 설치되어 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음수대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음수대와는 달랐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있었고 QR코드도 부착되어 있었죠.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떻게 되나요? 앱이 설치되고 현재 이 음수대의 수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어리둥절한 제 표정을 보고 이서준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실행하자 지도가 나타났고 주변의 모든 음수대 위치가 표시됐어요. 그중 하나를 탭하자 수질 데이터가 상세히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요? 네,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요. 투명성이 신뢰의 기반이니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수질 데이터를 숨기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니.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만나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변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활기찬 분위기의 공간이 나타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니터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케이틀린 씨, 이쪽은 정혜림 코디네이터입니다. 시민수질 감시팀을 이끌고 계세요. 열정적인 눈빛의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정혜림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어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나요?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는 시민과학자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죠. 정혜림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지도 위에 수천 개의 점이 찍혀 있었어요. 이 모든 곳에서 샘플을 수집하나요? 네, 매월 최소 한 번씩은 모든 지점을 커버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팀이 투입되죠. 경이로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공 인프라를 감시하고 지키는 시스템이라니.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정혜림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2018년 시민감시단이 발견한 수질 이상으로 잠재적인 오염 사고를 예방했어요. 그 이후로 시스템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죠.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시민 사이에 불신이 깊은데 여기서는 협력이 기본이었어요. 시민이 물을 감시한다는 철학적 접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신기해요. 미국에서는 수질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를 불신하고 생수를 사 마시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네요. 이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의 철학입니다. 물은 그저 자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죠.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은 공동체의 책임. 정말 다른 관점이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서준이 한강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옆에는 자전거 2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시절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지만 거절하기는 싫었어요. 헬멧을 쓰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한강변 자전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양옆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쪽으로는 빌딩 숲이, 다른 쪽으로는 잘 가꿔진 공원과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믿기 어려운 풍경이에요. 도시 한가운데인데 이렇게 자연과 가깝다니.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쓰레기와 오염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강을 외면했죠.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서준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죽음의 강이라 불렸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모든 폐수가 여기로 흘러들었거든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맑은 강과 연결시키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특히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복원 사업이 시작됐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한강변의 작은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도시사학자 강민석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서울의 정체성 그 자체죠. 강민석의 설명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강이 어떻게 도시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왔는지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서울은 한강 덕분에 탄생했고 한강 때문에 번영했으며 한강을 통해 재탄생했습니다. 강은 도시의 거울이에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강을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어냈지만 서울은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성했죠.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산업화 이후 강과 단절됐어요. 허드슨 강 주변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죠. 그런데 서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네요.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 도시들이 자연을 정복하려 했다면 서울은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했어요. 그게 한강 복원의 철학적 기반이었죠. 이날 자전거로 본 풍경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고층 빌딩 아래서 낚시를 즐기는 노인들, 강변을 달리는 조깅족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강이 도시 생활의 중심이 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연과 도시의 공존이라. 미국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물 위에 반사되었죠. 그때 이서준의 말이 생각났어요. 강은 도시의 거울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강에는 서울의 모습이 그리고 어쩌면 서울의 미래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을 때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어요. 오늘 일정이 취소될까봐 걱정하셨죠? 로비에서 만난 이서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폭우가 심한데.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의 홍수통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비를 뚫고 우리는 강남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에는 거대한 통제실이 있었어요. 마치 나사 관제센터 같았죠.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울 전역의 수위와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서준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에는 수백 개의 수위 측정소와 강우량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AI 시스템이 분석한다고 합니다. AI가 위험을 예측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 경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가고 필요하면 대피 안내도 포함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난 경보가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저기 화면을 보세요.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강수량에 따라 지역별로 색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몇 군데 보였어요. 저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위가 경계 수준에 도달한 지역입니다. 이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보가 발송됐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이서준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이서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회가 왔네요. 잠수교가 곧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직접 보러 가실래요? 잠수교? 물에 잠긴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선을 따라가니 강 위에 낮게 놓인 다리가 보였습니다. 물이 다리 바로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게 잠수교입니다. 이름 그대로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다리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에 잠기도록 설계했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서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홍수철이 되면 한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높은 다리를 만드는 대신 필요할 때만 물에 잠기는 다리를 만든 거죠. 홍수 통제의 일부입니다. 정말 특이한 발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리가 물에 잠기면 재난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다니요. 시스템이 수위를 예측하면 미리 다리를 통제합니다. 사고 위험은 전혀 없어요. 잠시 후 다리 위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점점 더 많은 물이 다리를 덮었고 결국 다리는 완전히 물속에 사라졌습니다. 놀랍네요.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예상하고 설계하는 방식이군요. 이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방의 철학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홍수조차 계획하고 관리하는 도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서울의 물 관리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와 자연,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서준이 낯선 남성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케이틀린 씨,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다니엘 윤이라고 한강을 10년 넘게 촬영해온 사진작가예요. 다니엘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 한강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작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갤러리 벽면에는 한강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활기찬 수상 스포츠, 가을의 노을, 겨울의 얼어붙은 강. 계절별로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진을 직접 찍으신 건가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장소를 다른 시간, 다른 계절에 촬영했어요. 한강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매 순간 다른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장소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물결, 안개에 쌓인 다리, 야경 속에 빛나는 강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다니엘이 가리킨 사진은 비가 내리는 한강의 모습이었어요. 빗방울이 물 위에 떨어져 만드는 무수한 동심원이 아름다웠습니다. 물 위의 동심원은 우리 삶과 같아요. 작은 움직임이 퍼져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물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예술과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 서울 사람들에게 한강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은 왜 한강을 사랑할까요? 다니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슬플 때 찾아가는 위로의 장소이자 기쁠 때 축하하는 축제의 공간이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이서준이 덧붙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한강에서 첫 데이트를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가족 피크닉을 즐기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강과 함께합니다. 갤러리를 나와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이제 제 눈에도 한강이 달리 보였어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 지금 한강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나요? 다니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강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거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강은 그대로였지만 제가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였죠. 한강은 이제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정체성, 시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도시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진처럼 한강은 다양한 표정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강은 도시와 함께 호흡하고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미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진을 통해 한강의 영혼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다니엘의 질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느껴집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취재를 모두 마치고 이서준의 제안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 왔어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서준이 작은 휴대용 버너와 냄비를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봉지에서 라면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 활동입니다. 한강에서 라면 먹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많은데 마지막 식사로 야외에서 라면이라니. 하지만 묘하게 끌리는 제안이었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우리는 강변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수센터 시민감시단, 잠수교 다니엘의 사진들. 모든 기억이 생생했어요. 처음에는 이 취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서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었어요. 첫날 공항에서 만났을 때 표정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이번 취재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물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도시의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서준이 라면을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차가운 밤 공기와 대조를 이루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슨 기사를 쓰실 계획인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울의 수자원 시스템 기사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물의 철학에 대해 쓰고 싶어요. 서울이 어떻게 도시와 자연, 기술과 공동체를 통합했는지에 대해서요. 미국은 인프라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서울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강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서울은 강을 통해 스스로를 되찾았어요. 물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죠.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강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해요. 물은 우리를 연결하는 보편적 매개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메신저가 되려고 해요. 서울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배경으로 라면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여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강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이제 저는 그 강의 이야기를 품고 돌아가는 메신저였습니다. 기술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서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협력, 신뢰, 그리고 철학이었습니다. 서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강이 제게 남긴 깊은 인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깨어난 진심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으니까요.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